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로 야당들이 흔드는 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예.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예전의 지지세를 복원하겠다. 뭐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싸움. 그리고 집권 초기에 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하는 그런 속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부적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적어도 한두 명은 우리가 낙마시키겠다. 정해놓고 관역을 정해놓고 쏘는 거죠. 근데 국민 여론이 지금 야당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논평들을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로 비교하고 폭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무슨 김정은이랑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대통령 뭐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트위터를 하나 썼죠. 김무성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선 불복 심정이죠. 그리고 지금 이철호 의원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갈 길이 너무 멀다. 역대 최다표처럼 졌는 주제에 뭐 그 불복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조국 수석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뭐 죽인다 흔든다 그걸 넘어서 표현 자체가 심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국 조지며 떠드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관련된 막말을 한번 했었죠. 작년 12월인가? 그때도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글쎄요. 이게 막말이 하루 이틀 했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못 찾겠더라고요. 요새 조용히 좀 지내려고 이제 현안 좀 살피면서 그러고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썼어요. 근데 바로 기사가 돼갖고 여러 개 가지고 나왔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작년 이맘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인사에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간섭을 했습니까? 그리고 청문할 것은 법대로 하고 청와대가 알아서 할 것은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그리고 그 밑에 말 때문에 이제 기사가 됐는데 야당은 각자 자기들 당 지지율 들여다보고 민심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랬는지 제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한 줄. 제가 봐도 일부 국회의원들 월급이 아깝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오늘은 조국만 조져라.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수준 낮아. 그리고 청문회 보셨습니까? 청문회 와서 한 내용들. 거기서 무슨 그 3,200만 원짜리 땅을 갖고 투기를 했느니 시집을 무슨 뭐 피감기관에다 몰았느니 그게 솔직히 그 국민들 보는 데서 그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준비해 갖고 나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았는지 저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야당 국회의원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비가 아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저는 나중에 이런 거 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국회의원들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3당이 국회 운영위 흔들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여당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게 관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임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뭐냐면 이제 원래 여당 또 제1여당 다수당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19대 국회 개원 협상할 때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유효한 것도 맞고. 법사위도 줬잖아,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 개원 협상을 할 때는 그 2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반기. 예, 아직 그래서 임기 남아 있다.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이게 국회법에 규정이 있어요. 40조의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고 또 41조의 상임위원장 규정이 있는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라고 해서 운영위원장도 2년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규정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 원내대표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우택 이제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진행도 하고 했는데 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거 보니까는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야당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 안 내놓으면은 교체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냐면은 교문위가
이제 5층에 회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별로 가서 회의를 하는 방들이 있잖아요. 따로. 당별로 뭐 자기들 개인적으로도 얘기들 하고. 근데 그것이 다수당이 그 가는 방이 바로 옆방이에요. 그 방은 한 10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회의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땅이 가는 데는 위원장실을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여태까지는 그 새누리당이 그 큰 방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바뀌면서 우리가 수가 더 많아진 데다가 이쪽에 당이 둘로 갈렸으니까 그 방을 우리가 쓰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쓰고 저들이 유성엽 위원장님 방에 이제 그분들이 가서 쓰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썼죠. 거기 1년 동안.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불편하대. 유사야당이래. 거기. 유성엽 위원장이나 그 국민의당의 위원장실이 자기들하고 같이 그 뜻을 함께하는 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야당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방을 달래는 거야.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좀 얘기해보라 그래. 아니 다수당이 갖는 방이잖아요. 이 방은. 지금 이게 위원장도 똑같은 이런 식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 앞에는 법도 없어요. 네. 참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앞에 와서 얘기하라 그래라. 제가 그랬어요. 창피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진짜. 오늘- 지네들 당 지지율 좀 보라 그래. 스스로 좀. 또 하나 좀 제가 창피해 보면서 죽겠어, 웃겼던 진짜. 게 정우택 이제 운영위원장이죠. 예. 국회 운영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정회될 줄 알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진행 안 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정회 또는 휴회를 노리고 그렇게 소동을 피운 건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정우택 위원장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정우택이라는 사람은 참 이력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예. 요번에 그 유튜브 올라온 옛날 그 김어준 이 사람들 하고 나 보셨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아침에 보고. 옛날에 뭐 낙곰수 때 벌써 나왔던 얘기죠.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유명해요. 유명한데 그 야당 얘기는 뭐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예, 역시 뭐 그 조국 때리기 또 문정권 흔들기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저는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고립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것에서 오히려 좀 잘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강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어요. 임명해라. 60% 이상. 반대는 30%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 자진사퇴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후보 개인 책임 51.6, 청와대 책임 36. 그러니까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철회한 게 아니고 스스로 갖는 거는 대통령의 부담을 들어준 게 아닌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고 이 지금 불똥은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그 판결문 결정문 여기에 지금 의혹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네. 조난 자료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제. 그리고 그 조난 자료는 이제 정보기관에서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걸 누가 언론에다가 흘렸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아픈 추억이 있는 거죠.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그 자료가 까진 것처럼 이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에 의하면 이정열 판사가 네. 6월 15일 날 신청하고 6월 15일 날 받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 뉴스판에서 6월 15일 날 단독 네. 방송을 했고 그리고 주광덕 의원은 그 다음 날 오전 11시인가요? 기자회견을 했고 그렇게 된 건데 당일날 자료 요청을 해서 당일날 법원행정처가 준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노회찬 의원의 말에 의하면 8분 만에 받았답니다. 8분 만에 네, 당일이 아니고 8분 만에. 이거는 비상식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례적인 마치 일. 기다렸다는 듯이 8분 만에 줬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겁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지금. 예, 이름이 예. 가려진 게 있고, 가려지지 않은 오픈된 게 있고.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가정법원법상, 가사소송법상 이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면은 이게 처벌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누군지 다 알게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안경환 후보자다 하는 것이 까졌기 때문에 그 가사소송법 10조인가요? 거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후폭풍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10조에 있죠. 보도 금지 규정인데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 관련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가정법원에서 했던 그런 가사소송의 결정문이나 판결문도 아무나 입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걸 소명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주광덕 의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법사위원으로서 또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니야. 그것도 법의 금지예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 위원회 의결이 아니었어요? 그 주광덕 혼자 했잖아. 혼자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니까 주광덕이 뭐라 했냐면 관례다 그랬거든. 에이. 그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 그거를. 혼자 했어요. 관례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래서. 이상하네 이거는. 이상하네요. 법원행정처가 또 노회찬 의원도 이런 말도 했는데 법사위원이었잖아요. 지금도 예. 법사위원인가요? 노회찬 의원이? 뭐 예전에 많이 했죠. 오래 했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원행정처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정말 닥달하고 요청하고 재촉해도 빨라야 하루 걸렸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그 모든 시상 정보가 오픈돼서 TV조선에 까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0조를 위반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그 자기 자료를 오픈된 사람이 고소해야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공개된 이름이 공개된 그분이 과연 문제를 삼겠느냐 그러면은 계속 또 이게 화제가 되는데 그럼 안경환 교수가 고소할 수는 있죠. 누굴요? 여기 방송국 방송국이나 주광덕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안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면 그냥 이게 논란 일고 네. 그냥 끝날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부담을 그냥 지고 끝나는 거죠. 주광덕 의원이. 근데 오히려 그 지지층에서는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개입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인 거죠.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네. 의심을 하는 거죠. 언론과 결탁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 지금 버튼 보면 안경환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선봉자로 나설 것 같으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미리 끌어내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거잖아요. 가사소송법 10조 그 보도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약간 사문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성문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처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예. 저도 이걸로 한번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검사가 무혐의 처벌을 했죠. 전직 국회의원 강모 국회의원이 저를 고발해가지고 강형석 네. 다 알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그랬는데 야 이런 거 좀 무서워요. 그 있잖아요. 손수 변호사 네. 무혐의 처분 이런 거 받지 마세요. 네. 구속되세요. 구속. 아우 무슨 구속? 노무현 대통령도 구속된 적 한 번 있잖아요. 저는 구속 그래야 커. 싫어요. 예? 그래야 큰다고. 뭘 저는 구속 싫어요 진짜. 안돼. 생각만 해도 항문 검사. 안돼. 안에 본 사람이 어떻게 한 거 같이 얘기를 해요? 저 여기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요즘엔 기계로 그게 한다. 무서워서 구속을 싫다고? 그것도 웃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제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 나이 때는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손수 변호사는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저보다 괜찮아요. 나이 많은 분들 들어가 계신데요, 뭐. 아니 그거는 이명박 정권이나 네. 박근혜 정권 때 들어가면 후원장이지만 맞아. 요즘 들어가면 그거 안 안 돼요. 되니까. 큰일 나. 아니구나. 안 돼.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인생의 진짜. 스크래치 절대 들어가면 안 그럼요.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김희수 헌재 소장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만약에 뭐 채택을 안 해줘도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희수 헌재 소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 표결이 필요하죠. 네. 근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이건 왜 딜레이 자꾸 되고 있는 겁니까?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 국민의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국민의당이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희수 헌재 소장 같으면 또 호남 출신이고 그런데. 이거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좀 약간 자중질환 비슷하게 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당에게 좀 엎드려줘 이거지. 예의를 갖춰줘. 우리 좀 잘해줘. 뭐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김일수 전 그렇습니다. 소장에서는. 예. 그리고 김일수 원내 소장은 뭐 야당이 안 해주면 굳이 뭐 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게. 지금 현재 헌재 소장 대행을 대행이니까, 하고 있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임기가 있죠. 뭐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고 네. 뭐 그래서 그냥 가도 무방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헌법재판소장이 권한대행이 아닌 임명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이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시에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원수가 안 채워지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한번 거쳤어.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시에 겸직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명수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에도 큰 지장이 없다. 예.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기에서 야당들이 발목을 잡고 이것도 통과 안 시켜주면은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타격은 굉장히 적으면서 오히려 야당의 발목잡기를 크게 부각시킬 그렇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이 더 부담되는 거고 네. 또 김일수 헌재 소장을 헌법재판관이죠. 김일수 헌법재판관을 박지원 의원이 추천했다면서요. 그거에 이상돈 의원하고의 또 그런 게 기억하십니까? 저 보고 깜짝 청문회장에서 놀랐습니다. 깜짝 누가 놀랐어요. 추천했어요? 하고 이상돈 의원이 했더니 박지원 의원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렇지. 이상돈 의원이 뭐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고 뭐 추천자의 뭐 지시에 따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하고 그냥 되게 횡설수설했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그렇게 재밌었어. 그 논리적인 그 이상돈 의원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방 먹이려고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정치 신동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 박지원 의원님의 행보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지원이가 오락가락하는 거지 뭐. 지금 사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드러내면요 설 자리가 자꾸 없어져요. 어떤 식으로? 지금 저렇게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 75%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 존재감 낸다고 저렇게 더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잘할 땐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당 지지율은 많이 오를 거거든요.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나는 국민의당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박지원 전 대표가요. 그게 왜냐면 촉이 빨라서 그런 거고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근데 거죠. 한 가지는 말이 문재인 안 통하고 대통령, 있다는 거 그렇지.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욕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칭찬하고 5.18 기념사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안철수가 읽었으면 그런 감동이 있었을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 그만큼 노예한 정치인 그런데 노예하죠. 국민의당 안에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노예한 판단을 지금 입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못 거 따라오는 아닙니까? 거죠. 왜냐하면 박지원 반대 세력이 지금 또 주류를 형성했으니까. 주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박지원 지금 뭐- 의원이 밀려난 거예요? 그렇죠. 김동철. 그 다음에 누구요? 부회장 하는 그분. 누구 있지? 박주선? 박주선. 박지원하고 별로 안 친하죠. 안 친해도 이거는 감각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특히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제가 옳은 길을 가면 난 딴 길을 갈래.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요? 박지원 의원이 지금 만일 공천권을 쥐고 있다면 안 그렇겠죠.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일이 없지. 그러니까 자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혼자서 소수의 의견들을 이렇게 내면서 혼자서 또 아니 본인도 편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럴까요? 저게 어떻게 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다음에 또 하겠냐. 뭐 이런 것도 국민의당 내부에서 있을 수 있죠. 다음에 또 할까요? 할 수 있죠. 목포에선 또 한다고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서도 뭐 공천에서 관여하고 싶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호남에서 전멸이지. 제가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요즘에 또? 네? 최근에? 아니 이낙연 국무총리 그 통과된 날 고맙다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이렇게 전화했죠. 제가. 그랬더니 뜨거워 안 하세요? 아니 뭐 당황하면서 막 끊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왜 끊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 말을 했죠. 끊으래요? 예. 끊어 막 하더라고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같은데. 이 작가 얘기했듯이 호남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내려가면 호남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럼요. 다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짓거리냐고. 그렇게 혼나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다가도 본인이 또 여의도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 배지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해보니까 1년 해보니까 지역에 내려가거나 그러면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이면 그런 얘기 못 들어요. 아니 행사장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 얘기 할까? 아, 당연하죠. 합니다. 주민들은 잘 안 그러던데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지. 안 그래 안 그래요. 해요. 예. 호남의 정서상 지금 있잖아요. 워낙 지지율이 높고 지금 정반대로 지금 뻘짓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당연히 뭐라고 닦아 세우죠. 근데 그러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여의도 정치하고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당분간 국회 파행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쎄, 큰일 났어요. 예, 대통령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지방 행사 같은 거 다 잡아놨는데 이거 뭐 다 어그러지네 국회 자, 생활이. 여당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슬슬 달래가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거 없어? 마이웨이 해야 될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캐릭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고개도 숙이고 사과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건 아니라는 것은 끝까지 보여요. 가요. 그 양면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외유 내강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따지지 않고 재지 않아. 이건 원칙에서 어긋난다.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끝까지 마이웨이 고거든요. 진짜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 역대 대통령이 지지율이 반짝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미국 대통령 만나고 나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면 항상 올라가거든요. 지지율이 늘 올라가는데 6월 30일 날 6월 말일 날 또 예정돼 있잖아요. 네. 갔다 오면 강경화도 마찬가지고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야당은 더 반대를 못해요. 국민 지지율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또 지지율에 지켜보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야당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같은 경우 바른정당하고 좀 다른데 스탠스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욕 먹어도 좋다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 같아. 어버이 연합 이런 데에서만 지지를 잃지 않으면 된다. 지금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도 물론 밖으로 보여준 스탠스는 그런 건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의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어.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 TK하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만 얻고 다른데 전멸이거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죠.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변수는 없을까요?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가면 없다고 해요.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때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이 지역구 기반을 확실하게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그 지선에서 그냥 완전히 말살을 그렇죠. 시켰으면 그렇게 해야 좋겠어요. 됩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지역에 치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선에서 정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적인 일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또 좋겠어요. 지지층의 이완과 반대파의 또 결집 이런 걸 아니면 또 묘한 또 견제 심리 이런 것도 우려 안 해도 될까요? 근데 야권이 지지멸렬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아마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권의 대항마가 지금 없어요. 근데 홍준표죠. 생길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안 건드려도 돼요. 국민의당에서 다 알아서 요리할 겁니다. 국민의당이요? 네. 어제 이혜원 의원하고 판도라 같이 다른 정당?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홍준표 다른 땡큐지 뭐. 말에 오늘도 항상 걸어가지고. 오늘도 그런 말 했어요. 바른정당은 뭐 당연히 무너질 것이다, 흡수될 것이다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간 기생정당이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말도 했어요. 홍준표 씨가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될 것 같고, 그럼 뭐 영원불변 야당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지방선거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야 다음에 있는 총선에서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당의 지역구에서 다들. 이게 뭐 지자체장 다 선거 중립 지키고 당연한 줄 알지만요. 뺏기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방의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이렇게 지방선거 쭉 하잖아요.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 뭐 도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거를 어떻게 하냐면 1번 찍으면 주룩 1번 찍고 2번 찍으면 주룩 2번 찍지. 네. 1번 찍었다, 2번 찍었다, 3번 찍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또 보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좀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1등이고 이 시장이 2등이고 이렇게 이런 술인데 박 시장이 출마를 안 한다면 이 시장이 1등이에요. 박원순 현 시장의 어떻게 거취에 생각하세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요? 결정하겠다. 아니 그건 이 시장이 얘기했으니까 박 시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자기 거취를 결정했다 그러면 했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다시 삼선 도전하면은 경기지사로 출마하나요? 경기지사는 안 간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경기도지사는 아직도 잘 통하고 있구나. 이건 절대 끊으면 안 돼. 아직잖아니. 늘 정했어. 경기도지사는 제가 떠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무덤입니다. 경기도지사 출신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기억해봐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원래 그 대권 주자였다가 손학규. 경기도지사로 가는 순간 죽어요.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다 그렇잖아. 근데 저는 시장 후보로 지금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나올 것 같고 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그건 뭐 경선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누가 경선을 해? 아니 경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유정복 시장이죠. 예, 자유당이잖아. 그러니까 인천에 또 누가 출마하느냐. 우리. 그렇죠. 그것도 관심거릴 수 있죠. 박남춘 의원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겠죠. 예. 근데 하여튼 저는 이번 시장은 항상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촥 나와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왜 돋보이냐면 시장이 내가 이런 서울시장이요. 어떤 시장이든 어. 내가 이런 성남시장도 마찬가지잖아. 네. 이런 행정을 보이겠다 하면 딱딱딱 하면 그게 눈에 탁탁탁 보여요 국민들이. 바로 가시적 효과가 있죠. 도지사는 안 보여. 아, 그래요? 도지사는 전체를 컨트롤하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 몫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되는 거야. 아니, 인천만 해도 지금 유정복 현 시장이 아주 대표적인 친박 아닙니까? 예. 정말 친박인데, 일은 잘하나? 네? 일은 잘해? 저는 직접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정 만족도를 보면은 하위권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인천은 뭐 안상수 때부터 늘 그랬지 뭐.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그때 그게 아직도 회복이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과연 다시 나올지. 그래서 저는 될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말 지역구 잘 다져야 될 때예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해놓으면은 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야당들의 행태가 더 이상은 힘으로 우리한테 맞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지방선거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 이번에 대선 1등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또 좋은 게 대통령 열심히. 공약대로 된다면은 이번 투표할 때 개헌 찬반 투표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개헌 찬성에 찍고 111. 밑으로 111 쭉 찍는 거지. 좋아.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결부해서 한다면 1번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힘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개헌 찬성하면서 야당 찍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헌 논의를 하면 이게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대통령 중심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개헌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논의해야죠.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온갖 명분을 붙여서 지선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대선에서 그럼요. 공약을 내세웠는데 우리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야, 근데 따로 국민투표하면 돈이 우리로서는 얼마인데. 하는 게 맞는 거고 야당으로서는 자기들의 생존 전략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지선을 피해야 되는 그런데 거죠.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협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개헌 국민투표 같이 못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예. 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다 죽는 길인데요. 바로 옆방이에요. 그 방은 한 10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회의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땅이 가는 데는 위원장실을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여태까지는 그 새누리당이 그 큰 방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바뀌면서 우리가 수가 더 많아진 데다가 이쪽에 당이 둘로 갈렸으니까 그 방을 우리가 쓰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쓰고 저들이 유성엽 위원장님 방에 이제 그분들이 가서 쓰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썼죠. 거기 1년 동안.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불편하대. 유사야당이래. 거기. 유성엽 위원장이나 그 국민의당의 위원장실이 자기들하고 같이 그 뜻을 함께하는 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야당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방을 달래는 거야.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좀 얘기해보라 그래. 아니 다수당이 갖는 방이잖아요. 이 방은. 지금 이게 위원장도 똑같은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 앞에는 법도 없어요. 참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앞에 와서 얘기하라 그래라. 제가 그랬어요. 창피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진짜 그래요? 지네들 당 지지율 좀 보라 그래 스스로 좀. 또 하나 좀 제가 보면서 창피해 웃겼던 죽겠어, 게 진짜. 정우택
이제 운영위원장이죠. 예. 국회 운영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정회될 줄 알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진행 안 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정회 또는 휴회를 노리고 그렇게 소동을 피운 건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정우택 위원장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정우택이라는 사람은 참 이력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예. 요번에 그 유튜브 올라온 옛날 그 김어준 이 사람들 알고 나도 보셨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아침에 보고. 옛날에 뭐 낙곰수 때 벌써 나왔던 얘기죠.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유명해요. 유명한데 그 야당 얘기는 뭐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역시 뭐 그 조국 때리기 또 문정권 흔들기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저는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고립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 부담을 덜어준 거에서 오히려 좀 잘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강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어요. 임명해라. 60% 이상. 반대는 30%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 자진사퇴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후보 개인 책임 51.6, 청와대 책임 36. 그러니까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철회한 게 아니고 스스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로 야당들이 흔드는 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예.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예전의 지지세를 복원하겠다. 뭐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싸움 그리고 집권 초기에 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하는 그런 속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부적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적어도 한두 명은 우리가 낙마시키겠다 정해놓고 관역을 정해놓고 쏘는 거죠. 근데 국민 여론이 지금 야당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논평들을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로 비교하고 폭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무슨 김정은이랑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대통령 뭐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트위터를 하나 썼죠. 김무성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선 불복 심정이죠. 그리고 지금 이철우 의원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갈 길이 너무 멀다. 역대 최다표처럼 졌는 주제에 뭐 그 불복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조국 수석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뭐 죽인다 흔든다 그걸 넘어서 표현 자체가 심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국 조지며 떠드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관련된 막말을 한번 했었죠. 작년 12월인가? 그때도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글쎄요. 이게 막말이 하루 이틀 했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못 참겠더라고요. 요새 조용히 좀 지내려고 이제 현안 좀 살피면서 그러고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썼어요. 근데 바로 기사가 돼갖고 여러 개 가지고 나왔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작년 이맘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인사에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간섭을 했습니까? 그리고 청문할 것은 법대로 하고 청와대가 알아서 할 것은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그리고 그 비트말 때문에 이제 기사가 됐는데 야당은 각자 자기들 당 지지율 들여다보고 민심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랬는지 제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한 줄. 제가 봐도 일부 국회의원들 월급이 아깝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오늘은 조국만 조져라.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수준 낮아. 그리고 청문회 보셨습니까? 청문회 와서 한 내용들. 거기서 무슨 그 3,200만 원짜리 땅을 갖고 투기를 했느니 시집을 무슨 뭐 피감기관에다 몰았느니 그게 솔직히 그 국민들 보는 데서 그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준비해 갖고 나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았는지 저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야당 국회의원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비가 아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저는 나중에 이런 거 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국회의원들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3당이 국회 운영이 흔들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여당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게 관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임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뭐냐면 이제 원래 여당 또 제1여당 다수당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19대 국회 개원 협상할 때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유효한 것도 맞고. 법사위도 줬잖아,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 개원 협상을 할 때는 그 2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상반기. 예, 그러니까 아직 임기 남아있다.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이게 국회법에 규정이 있어요. 40조의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고 또 41조의 상임위원장 규정이 있는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라고 해서 운영위원장도 2년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규정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 원내대표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우택 이제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진행도 하고 했는데 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거 보니까는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야당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 안 내놓으면은 교체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냐면은 교문위가 이제 5층에 회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별로 가서 회의를 하는 방들이 있잖아요. 따로. 당별로 뭐 자기들 개인적으로도 얘기들 하고. 근데 그것이 다수당이 그 가는 방이 갖는 거는 대통령의 부담을 들어준 게 아닌가 다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고 지금 불똥은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안경한 그 판결문 결정문 여기에 지금 의혹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네. 조난 자료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제. 그리고 그 조난 자료는 이제 정보기관에서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걸 누가 언론에다가 흘렸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아픈 추억이 있는 거죠.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그 자료가 까진 것처럼 이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에 의하면 이정열 판사가 네. 6월 15일 날 신청하고 6월 15일 날 받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 뉴스판에서 6월 15일 날 단독 네. 방송을 했고 그리고 주광덕 의원은 그 다음 날 오전 11시인가요? 기자회견을 했고 그렇게 된 건데 당일날 자료 요청을 해서 당일날 법원행정처가 준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노회찬 의원의 말에 의하면 8분 만에 받았답니다. 8분 만에? 네, 당일이 아니고 8분 만에. 이거는 비상식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례적인 마치 일. 기다렸다는 듯이 8분 만에 줬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겁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지금. 예, 이름이 예. 가려진 게 있고, 가려지지 않은 오픈된 게 있고.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가정법원법상, 가사소송법상 이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면은 이게 처벌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누군지 다 알게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안경환 후보자다 하는 것이 까졌기 때문에 그 가사소송법 10조인가요? 거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후폭풍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10조에 있죠. 보도 금지 규정인데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 관련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가정법원에서 했던 그런 가사소송의 결정문이나 판결문도 아무나 입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걸 소명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주광덕 의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법사위원으로서 또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니야. 그것도 법의 금지예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 위원회 의결이 아니었어요? 그 주광덕 혼자 했잖아. 혼자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니까 주광덕이 뭐라 했냐면 관례다 그랬거든. 에이. 그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 그거를. 혼자 했어요. 관례라고 그랬어. 저는 이상하네 이거는. 이상하네요. 법원행정처가 또 노회찬 의원도 이런 말도 했는데 법사위원이었잖아요. 지금도 법사위원인가요? 노회찬 의원이? 예전에 많이 했죠. 오래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원행정처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정말 닥달하고 요청하고 재촉해도 빨라야 하루 걸렸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그 모든 시상 정보가 오픈돼서 TV조선에 까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0조를 위반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그 자기 자료를 오픈된 사람이 고소해야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공개된 이름이 공개된 그분이 과연 문제를 삼겠느냐? 그러면은 계속 또 이게 화제가 되는데. 그럼 안경환 교수가 고소할 수는 있죠. 누굴요? 여기 방송국, 주광덕. 방송국이나 주광덕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안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면 그냥 이게 논란 네, 일고 네. 그냥 끝날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부담을 그냥 지고 끝나는 거죠. 주광덕 의원이. 근데 오히려 그 지지층에서는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개입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인 거죠.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네. 의심을 하는 거죠. 언론과 결탁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은 거 보면 안경환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선봉자로 나설 것 같으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미리 끌어내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거잖아요. 가사소송법 10조 그 보도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약간 사문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성문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처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예. 저도 이걸로 한번 고발당해가지고